남편의 설득은 끈질겼습니다. 서울 아파트를 정리하고 시골로 내려가자는 말을 1년 넘게 들었어요. 아주 지긋지긋했죠. 결국 저는 두 손을 들었습니다. 아파트 매각 대금은 미국 배당 주식에 넣어두었습니다. 배당금만으로도 생활은 충분했어요. 새로 매입한 시골집은 마당이 넓고 공기의 결이 서울과는 달랐죠. 남편은 이사 첫날부터 마당 한쪽 허름한 광을 가리키며 들떠 있었습니다. 여기 정리하면 텃밭하기 딱이야. 상추, 고추, 토마토 내가 전부 심어볼게. 당신이요? 화분 하나도 말려주긴 사람이? 그건 서울이니까 그랬지. 여긴 흙이 다르다고. 저는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참 평화로웠습니다. 그날 오후였어요. 광 안에서 묵은 짐을 꺼내던 남편이 저를 불렀죠.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야, 서진아, 이것 좀 와봐. 이게 뭐냐? 광 안으로 들어가니 남편 손에 작은 철제 상자가 들려 있었어요. 녹이 두껍게 쓸어 원래 빛깔조차 알 수 없었죠. 흙냄새와 쇠 비린내가 함께 올라왔습니다. 열어볼까? 녹 조심해. 파상풍 걸려. 남편이 뚜껑을 비틀어 열었습니다. 안에는 빛이 바랜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낯선 남녀가 어린아이를 안고 서 있는 사진이었죠. 저는 무심코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숨이 멎었어요. 안겨있는 아이의 얼굴이 어린 시절 제 모습과 한치도 다르지 않았죠. 눈매도 코도 입술의 선도 전부 제 것이었습니다. 이 아이, 나 아니야? 뭐? 아이, 무슨 소리야, 갑자기. 아니, 장난이 아니라 진짜 봐봐. 이 얼굴, 나잖아. 남편이 사진을 빼앗듯 가져가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희미한 웃음기가 얼굴에서 한 겹씩 벗겨졌어요. 아이를 안고 있는 남녀는 저도 남편도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두 사람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웃지도 찡그리지도 않은 텅 빈 눈동자였어요. 이 사람들 누구야? 나도 모르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들인데. 아이, 근데 이 아이 진짜 당신 어렸을 때랑 똑같은데? 저는 이 마을에 발을 디딘 적도 이 집에 산 적도 없었죠. 그런데 제 어린 시절 얼굴이 이 흙 속 상자 안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바람 한 점 없었어요. 그런데 등줄기를 타고 소름이 한 줄기 흘러내렸죠. 이게 뭐야? 제 어린 시절은 그늘이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넉넉한 살림을 꾸리셨고 저는 부족함이라는 걸 모르고 자랐어요. 원하는 것을 입 밖에 꺼내기도 전에 손에 쥐어지는 삶이었죠. 그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가 공부마저 잘했으니 부모님의 자랑은 끝이 없었습니다. 성적이 좋았던 덕에 미국 유학까지 다녀왔어요. 돌이켜보면 제 인생은 누군가 미리 다려놓은 셔츠처럼 주름 하나 없었죠. 남편을 만난 건 유학에서 돌아온 직후였습니다. 증권사에서 일하던 남자라고 소개팅 자리에 나온 사람이었어요. 첫인상은 솔직히 별로였죠. 말이 너무 많았거든요. 저는 주식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돈이 일하는 구조를 좋아하는 겁니다. 차이가 있어요. 아, 네, 그렇군요. 속으로는 이 사람 좀 피곤하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두 번째 만남부터 그 수다가 편해졌어요. 세 번째 만남에서는 제가 먼저 연락을 했죠. 성실한 사람이었고
웃음이 해프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진지할 때와 가벼울 때의 경계가 정확한 남자였어요. 교제 3년 만에 결혼에 꼴이 냈죠. 결혼 후 저희는 한 가지 목표에 합의했습니다. 빠르게 경제적 자유를 이루자. 이른바 파이어족이었어요. 맞벌이 수입을 거의 전부 저축하고 투자에 돌렸죠. 남들이 외식하고 여행 갈 때 저희는 숫자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게 고되지 않았던 건 같은 방향을 보는 사람이 옆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결혼 3년 차에 남편이 뜬금없는 제안을 했죠. 서진아, 시골에서 텃밭 가꾸면서 살면 어떨까? 배당금이면 충분히 되잖아. 갑자기 무슨 시골이야. 난 싫어. 한 번만 생각해봐. 서울에서 뭐가 더 필요해? 우리한테 남은 건 시간이잖아. 그 시간을 좋은 공기 마시면서 보내자는 거지. 처음에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물처럼 스며드는 설득을 멈추지 않았어요. 1년이 넘는 줄다리기 끝에 결국 제가 졌죠. 서울 아파트를 매각하고 그 자금을 미국 배당주에 넣었습니다. 시골에 작은 집을 매입했어요. 저희의 새 일상은 배당금 위에서 조용히 흘러갔죠. 흔들릴 이유가 없는 삶이었습니다. 적어도 그날 그 광에서 녹슨 상자를 열기 전까지는요. 저는 사진을 움켜쥔 채 남편을 쏘아보았습니다. 장난이지? 장난이라고 말해. 당신이 어디서 구해다 넣어놓은 거지? 이게 웃겨? 무슨 소리야? 나도 지금 처음 보는 사진인데. 남편의 눈빛에 장난기가 없었어요. 그 표정이 오히려 더 무서웠죠. 장난이 아니면 뭔데? 내 어린 시절 사진이 왜 이 집에 있어? 우리 여기 처음 이사 온 거잖아. 나 여기 한 번도 와본 적 없는 동네야. 내 인생 이 동네 여행으로도 와본 적이 없어. 그런데 내 사진이 여기 있었다고? 이게 말이 돼? 나한테 따져봐야 나도 모르는 거야, 진짜로. 그럼 누가 알아? 대체 누가 이 사진을 여기다 넣어놓은 건데?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세탁기 안처럼 마구 돌았어요. 숨을 고르려 했지만 고를 수가 없었죠.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번뜩 스쳤습니다. 저는 서재로 뛰어가 서랍을 열었어요.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꺼내 펼쳤죠. 매도인 이름에 손가락을 짚고 한 글자씩 읽었습니다. 계약할 때는 유심히 보지 않았지만 지금 다시 꼼꼼히 보아도 전혀 모르는 이름이었어요. 아무리 기억을 뒤져도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었죠. 부동산에서 들은 바로는 이 마을에서 수십 년을 산 평범한 노부부였습니다. 저와는 아무런 접점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남편이 뒤따라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일단 진정 좀 해. 흥분한다고 답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 이걸 어떻게 진정해? 당신은 지금 이게 평범한 상황으로 보여? 내 얼굴이야. 이 사진 속 아이가 나라고. 그러니까 나도 이상하다는 거잖아. 근데 소리 지른다고 뭐가 달라져? 당신이 넣어놓은 거 아니면 대체 누가 넣어놓은 건데 모르는 사람 집 광 속에 내 사진이 왜 있냐고. 남편이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사진을 남편 코앞에 들이밀었어요. 장난이면 지금 당장 말해. 지금 말하면 화는 나도 넘어가 줄 수 있어. 근데 나중에 장난이었다고 하면 그날로 끝이야. 절대 안 넘어가. 남편이 제 눈을 똑바로 들여다보며 입을 열었죠. 진짜 장난 아니야. 이게 뭔지 나도 진짜 모르겠다고. 그 목소리에 떨림이 실려 있었습니다. 장난이었다면 차라리 나았을 거예요. 남편의 눈동자 속에 제가 모르는 종류의 공포가 비쳐 있었죠. 그럼 이거 뭐야? 대체 이게 뭐냐고.
남편도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진 속 아이를 안고 있는 두 사람의 텅 빈 눈동자가 자꾸만 제 시선을 끌어당겼어요. 저는 그 사진을 내려놓을 수 없었죠. 저는 곧바로 친정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2번 울리기도 전에 어머니가 받으셨어요. 엄마, 나 어렸을 때 이 동네에서 산 적 있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을. 뭐? 무슨 소리야 갑자기? 없지. 당연히 없어. 왜? 그럼 매도인 이름 말해줄 테니까 혹시 아는 사람인지 생각해봐. 저는 계약서에 적힌 이름을 읽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가 잠시 생각하는 기척이 느껴졌죠. 아니, 처음 듣는 이름인데 대체 왜 이러는 거야? 집 정리하다가 이상한 사진이 나왔어. 낯선 남녀가 어린아이를 안고 있는 사진인데 그 아이가 나야. 내 어린 시절 얼굴이랑 똑같아. 뭐?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나도 그러니까 이러는 거잖아. 엄마가 직접 봐. 전화로는 설명이 안 돼. 아이고, 알았어. 비슷하게 생긴 다른 아이겠지. 너는 별걸 다 가지고. 저는 어머니의 말이 끝나기 전에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설명할 이유가 없었어요. 여보, 지금 당장 가자. 엄마네 바로 가자. 지금? 이 시간에? 나 이러고는 오늘 밤 못 자. 빨리. 남편은 더 묻지 않고 차키를 집었죠. 10분 뒤 저희는 고속도로에 올라 있었습니다. 남편이 운전하는 동안 저는 사진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다시 들여다보았어요. 미처 보지 못했던 것이 눈에 들어왔죠. 사진 한쪽이 잘려 있었습니다. 가위로 자른 것인지 찢은 것인지 단면이 고르지 않았어요. 잘린 경계 너머로 다른 사람의 팔 하나가 걸쳐 있었죠. 자세히 보니 팔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명의 몸이 잘린 테두리에 겹쳐 있었어요. 여보, 이 사진 원래 더 큰 사진이었어. 누가 잘라낸 거야. 뭐? 잘라? 봐, 여기 팔이 보여. 한 명이 아니야. 여러 명이 같이 찍은 사진에서 이 부분만 오려낸 거라고. 남편이 잠깐 시선을 돌려 사진을 흘겨보았죠. 그러네. 왜 잘라낸 거지? 저는 무심코 사진을 뒤집었습니다. 뒷면에 무언가 적혀 있었어요. 먹으로 쓴 듯한 한자 한 글자. 숫자 4. 이거 뭐야? 4? 숫자 4? 4? 뭐가 4라는 거야? 몰라. 나도 모르겠어. 번호인지 순서인지 아니면 전혀 다른 의미인지 해석할 실마리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흰 종이처럼 비어버렸어요. 잘린 사진, 모르는 남녀, 그리고 뒷면에 적힌 숫자 하나. 어느 것 하나 제가 아는 게 없었죠. 착창 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줄지어 스쳐갔습니다. 그 불빛이 사진 위를 지날 때마다 낯선 남녀의 얼굴이 명멸했어요. 저는 그 얼굴들을 보다가 한 가지 생각이 불쑥 머리를 찔렀죠. 혹시 내가 입양된 건 아닐까?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온 순간 그 말은 제 안에서 이상하리만큼 단단하게 자리를 잡았어요. 여보, 혹시 나 입양된 거 아닐까? 갑자기 무슨 소리야? 아니, 생각해봐. 이 사진 속 남녀가 내 진짜 부모고 이 집이 그 사람들이 살던 집이면 어떡해? 그래서 내 사진이 여기 있었던 거면. 말도 안 돼. 그런 우연은 로또 1등 우연보다 확률적으로 적어. 남편이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전방만 바라보았죠. 어둠 속에서
남편의 턱선이 미세하게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한참 뒤에야 남편이 입을 열었어요. 아니면, 혹시 어렸을 때 유괴된 적 있었던 거 아니야? 사진 속 사람들 유괴범들이고. 뭐라고? 아니야, 농담이야, 농담. 하긴, 그 확률은 더 적겠다. 농담이라고 했지만 남편의 목소리에 웃음기가 없었죠. 농담처럼 꺼냈으면서 걷어들이는 속도가 너무 빨랐습니다. 근데, 하나 좀 이상한 건 있어. 사진 속에서 너를 안고 있는 사람들 표정 말이야. 표정? 부모가 아이를 안고 있으면 보통 웃잖아. 사진 찍으면 더 웃고. 근데 저 사람들은 아무 감정이 없어. 눈이 비어 있다고 해야 하나? 그게 좀 기괴해. 저는 다시 사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남편 말이 맞았어요. 아이를 안고 있는데 눈에 온기가 없었죠. 의무적으로 아이를 들고 있는 것처럼 물건을 쥔 손과 다를 바 없는 자세였습니다. 부모의 얼굴이 아니었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전혀 다른 의심이 고개를 들었죠. 여보, 어? 이 집 당신이 골랐잖아. 그래서 부동산 매물이 한두 개도 아니었는데 왜 하필 이 집이야? 우연이야? 아니면 알고 있었어? 뭐? 내가 뭘 알고 있어. 당신이 그런 우연을 말도 안 된다면서 혹시 이 집이 뭔가 나랑 관련된 집이라는 거 당신이 처음부터 알고 여기를 고른 거 아니냐고.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진심이야? 나도 진심이 아니면 좋겠어. 근데 지금 내가 얼마나 무서운지 당신은 모르잖아. 이건 진짜 말이 안 돼. 남편이 핸들을 쥔 손에 힘을 주는 게 보였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몰라. 부동산 앱에서 본 매물이고 마당 넓고 가격 맞아서 고른 거야. 당신이 지금 나를 의심하는 거 이해는 해. 근데 나한테 그런 이유가 뭐가 있어? 맞는 말이었어요. 남편을 의심할 이유는 없었죠. 하지만 이성으로 납득하는 것과 불안이 가라앉는 것은 별개의 일이었습니다. 사진 속 텅 빈 눈동자 두 쌍이 무릎 위에서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친정 현관에 들어서자 어머니가 놀란 얼굴로 나오셨습니다. 아버지도 거실에서 일어나 저희를 맞았어요. 너 이 시간에 웬일이니? 너 설마? 엄마, 아빠, 이것 좀 봐. 저는 테이블 위에 사진을 내려놓았죠. 어머니가 안경을 고쳐 쓰고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이 사람들 누구니? 나도 모른다고. 그걸 묻고 싶어서 온 거야. 이 아이 좀 자세히 봐. 나 아니야? 어머니는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셨어요. 그러더니 고개를 저으며 웃으셨죠. 아이고, 무슨 큰일 난 줄 알고 이 밤에 달려온 거야? 이 애는 네가 아니라 그냥 비슷하게 생긴 다른 애지. 아버지도 옆에서 사진을 가져가 보셨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다. 이 아이 서진이 너 아니야. 두 분의 대답이 너무 빨랐어요. 사진을 본 시간보다 부정하는 시간이 더 짧았죠. 엄마, 자세히 봐. 눈, 코, 입 다 나잖아. 어렸을 때 내 사진이랑 비교해봐도 똑같다고. 세상에 비슷한 얼굴이 얼마나 많은데 이걸 가지고 이러니? 네가 너무 예민한 거야. 애들은 다 똑같이 생겼어. 쓸데없는데 신경 쓰지 마라. 고작 이런 걸로 정서방 힘들게 이 시간에 서울을 와. 아버지는 사진을 테이블 위에 도로 내려놓으셨어요. 마치 전단지를 치우듯 무심한 동작이었죠. 저는 부모님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두 분 다 같은 말씀을 하고 계셨어요. 아니라고, 네가 아니라고. 그런데 그 단호함이
오히려 어딘가 어긋나 있었죠. 보통이라면 신기해하거나 웃으며 비교해 볼 법도 한데 두 분은 한사코 사진을 들여다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화제를 돌리듯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뭐 좀 먹을래? 먼 길 왔는데. 엄마, 지금 밥이 문제가 아니잖아. 뭐가 문제야? 비슷하게 생긴 아이 사진 하나 나왔다고 이 호들갑을 떠는 게 더 문제지. 정서방, 미안해. 어머니는 남편을 보며 한숨 섞인 웃음을 지으셨죠. 서진이가 원래 좀 이래. 작은 일에도 저렇게 오바를 하는 애야. 자네가 이해해? 어머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다시 보니까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아우, 애들 다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남편까지 부모님 편에 섰습니다. 저만 혼자 이상한 사람이 돼 있었어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조수석에 기대어 창밖을 보았죠. 부모님은 저를 분명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그런데 안심이 아니라 차단에 가까웠어요. 궁금해하지도 않고 비교해보지도 않고 오직 아니라는 결론만 내리셨죠. 감추는 사람의 손은 지나치게 빠른 법이었습니다. 그 빠름이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불 속에서 사진을 꺼내들었다 내려놓기를 반복했어요. 볼수록 그 아이는 저였죠. 대체 이 사진이 무엇일까 한참을 고민하다가 저도 모르게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이전부터 잡혀있던 친구 모임에 나갔어요. 저는 사진을 가방에 넣어갔죠. 친구들이 커피를 시키고 수다를 떨기 시작할 때 저는 사진을 테이블 위에 꺼냈습니다. 이 사진 좀 봐봐. 이 아이가 누구 같아? 어? 서진이 너 아니야? 어렸을 때 딱 이렇게 생겼잖아. 이건 서진이 어렸을 때 너네. 눈이랑 코가 똑같아. 아닌 것 같은데. 비슷하게 생긴 다른 아이 아니야? 아니야. 이 눈매 봐. 서진이 눈매 그대로잖아. 여우는 아우 저 눈 봐. 짝 찢어져서. 두 명은 저라고 했고 한 명은 아니라고 했어요. 저는 이 사진이 어디서 나왔는지 설명했습니다. 뭐? 시골집 광에서? 그게 무슨 소리야? 소름 돋는다. 진짜 기괴하다. 부모님은 뭐래? 아니래. 그냥 비슷한 아이일 거래. 엄마도 아빠도 똑같은 말만 해. 근데 진짜 닮긴 했어. 부모님이 아니라고 하시니까 아닌가 보지. 친구들 사이에 의견이 갈렸어요. 어수선한 공기 속에서 친구 하나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웃었죠. 야, 너 혹시 쌍둥이 아니야? 태어날 때 헤어진 쌍둥이가 있는 거 아니고? 다들 웃었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어요. 그런데 웃음이 입안에서 금방 식었죠. 쌍둥이. 그 단어가 떨어지는 순간 머릿속에서 아주 오래된 장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누군가의 손을 잡고 뛰어다녔던 감각. 얼굴도 장소도 기억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손의 크기가 어른 것이 아니었다는 것만은 선명했죠. 저와 비슷한 크기의 작은 손이었습니다. 기억이라고 부르기에도 민망할 만큼 흐릿한 잔상이었어요. 하지만 분명히 있었죠.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버스 창에 비친 제 얼굴을 보며 속으로 되뇌었어요. 쌍둥이. 농담으로 던진 한마디가 가시처럼 어딘가에 걸려서 빠지지 않았죠. 그날 밤 눈을 감고 어린 시절을 다시 더듬어 보았습니다. 낮에 스쳤던 그 기억이 조금 더 선명하게 올라왔어요. 작은 손, 저와 나란히 뛰던 발소리,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제 귀 바로 옆에서 울렸던 것 같았어요.
얼굴은 보이지 않았죠. 하지만 그 아이와 놀았다는 감각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침대 위에 앉았어요. 심장 박동이 목까지 차올랐죠. 설마 정말로 쌍둥이였던 건 아닐까.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늦은 시간이라는 건 알았어요. 하지만 망설임은 3초도 가지 않았죠. 저는 친정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시간에 또 웬일이야? 아직도 그 사진이야? 엄마, 나 쌍둥이야? 전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지금 뭐라고 한 거니? 나 쌍둥이였냐고. 솔직하게 말해. 아이고, 한심해서 말이 안 나온다. 말이 안 나와. 너 그 사진 하나 가지고 아직도 이러고 있는 거야? 쌍둥이는 무슨 쌍둥이야. 제발 이상한 소리 좀 그만해라. 엄마, 나 어렸을 때 누군가랑 같이 뛰어놀았던 기억이 있어. 아주 희미한데 분명히 있다고. 그게 뭔 상관이야. 동네 애들이랑 놀았겠지. 동네 아이가 아니었어. 느낌이 아니었던 것 같아. 네가 지금 옛날 기억을 얼마나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이러는 거야? 3살, 4살 때 기억이 정확할 리가 없잖아. 제발 그만 좀 해. 엄마도 피곤해. 어머니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 있었어요. 하지만 짜증 밑에 다른 무언가가 깔려 있는 것 같았죠. 전화를 끊고 나서도 어머니의 마지막 한숨이 귓가에 남았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남편이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말씀이 맞을 수도 있어. 어릴 때 기억은 뇌가 만들어내기도 하는 거야. 너무 몰아가지 말고 좀 잊어봐. 이 사진을 어떻게 잊어?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죠. 저는 불을 끄고 다시 누웠습니다. 하지만 눈을 감으면 그 작은 손이 제 손을 잡아 끄는 감각이 되살아났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죠. 며칠 뒤 예고도 없이 친정 부모님이 시골집에 나타나셨습니다. 차에서 내리시는 모습을 보고 저는 놀랐어요. 한 번도 먼저 내려오신 적이 없는 분들이었죠. 어머니가 거실에 앉자마자 운을 떼셨습니다. 엄마가 요즘 잠이 안 와. 젊은 사람들이 이런 시골에 파묻혀 사는 게 아무래도 마음이 편치가 않아서. 갑자기? 갑자기 무슨 말이야. 우리 잘 살고 있는데.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엄마 눈에는 그게 아니야. 병원 가려면 1시간이고 뭘 하려면 차 타야 하고 젊을 때 이러면 안 돼. 아버지가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본론을 꺼내셨죠. 우리 소유 아파트 하나 너희한테 주려고 한다. 서울로 올라와서 거기서 살아라. 저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아파트가 어떤 집인지 단번에 알았어요. 그 집 내가 결혼 초에 신혼집으로 쓰게 해달라고 했을 때 노후 자금이라고 안 된다고 했잖아. 그런데 갑자기 준다고? 그때랑 지금이랑 상황이 다르지. 니들이 이렇게 시골에 내려와서 살 줄 누가 알았겠어. 상황이 달라진 게 아니라 내가 이 집에 사는 게 싫은 거잖아. 갑자기 왜 이러시는 건데? 시골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 다른 이유 없다. 저는 부모님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죠. 두 분의 시선이 미묘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혹시 이 집에서 나온 그 사진 때문에 그러는 거야? 아이고, 또 그 사진 타령이야? 아니라니까. 그런 것과 아무 상관없다. 그냥 부모 마음이 그렇다는 거야. 아닌 게 아닌데. 두 분은 손사래까지 치셨어요. 하지만 부정이 과할수록 그 안에 담긴 것의 무게가 드러나는 법이었죠.
어머니가 마지막 한마디를 덧붙이셨습니다. 세입자한테는 이미 전세 연장이 안 된다고 말했으니까 걱정 말고 올라와서 살면 돼. 뭐? 세입자한테 벌써 말했다고? 어머니, 저희한테 먼저 얘기도 안 하시고 세입자한테 통보를 하신 거예요? 서진이 성격에 좋다고 할 리가 없으니까 우리가 먼저 정리해 놓은 거지. 나중에 너희도 고맙다고 할 거다. 저와 남편은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할 말이 없었죠. 이건 제안이 아니라 이미 짜여진 통보였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저는 남편 옆에 앉았어요. 이게 사진이랑 상관없다는 게 말이 돼? 평생 안 주던 아파트를 갑자기 주겠다고 하면서 세입자한테 미리 말까지 해놓고? 솔직히 나도 좀 찜찜하네. 엄마 아빠가 날 이 집에서 빼내려는 거야. 뭔가 있는 거라고.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지도 젓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부정하지 않았다는 것이 곧 동의였죠. 저는 한 가지를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광에서 나온 사진과 제 어린 시절 사진을 나란히 놓고 AI 얼굴 분석을 돌렸어요. 요즘 AI들이 좋더라고요. 이런 것도 잘 해주었습니다. 결과는 금방 나왔죠. 동일인, 일치 확률이 숫자로 또렷하게 찍혀 나왔습니다. 화면을 보는 순간 손가락 끝부터 차가워졌어요. 남편에게 화면을 보여주자 남편의 표정도 굳었죠. 이거 진짜야? 내가 아니라더니, 비슷한 아이라더니, AI는 같은 사람이래. 아유, AI들 오류 많아. 환각 현상? 아무튼 이게 확실하다는 증거는 아니야. 남편은 한참 화면을 들여다보더니 제 옛 사진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앨범에서 하나씩 뽑아 바닥에 늘어놓았어요. 유치원, 초등학교 입학, 여름방학. 사진들이 일렬로 깔렸죠. 남편이 갑자기 앨범을 막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장 한 장이 아니라 페이지째로 넘기는 속도였어요. 왜 그래? 뭔데? 남편이 바닥에 늘어놓은 사진들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죠. 서진아, 이 사진 속 아이 서너 살쯤 되어 보이지? 그쯤 되는 것 같은데. 없어. 어? 뭐가 없어? 없다고. 이 사진 속 아이보다 더 어린 시절 당신 사진이 한 장도 없다고. 돌 사진도 백일 사진도 아무것도. 저는 남편이 가리키는 사진줄의 시작점을 보았습니다. 가장 어린 사진이 서너 살이었어요. 그 앞은 아무것도 없었죠. 그럴 리가 없어. 잠깐만. 저는 앨범을 전부 꺼내 하나하나 뒤졌습니다. 없었어요. 돌잔치 사진도, 아기 때 사진도, 신생아 사진도 단 한 장도 없었죠. 보통 부모가 첫 아이 사진을 안 찍어? 돌잔치를 안 해? 백일은? 요즘도 아니고 옛날 부모님들이 그걸 안 하셨을 리가 없잖아. 그러게. 생각해보니 그동안 나도 본 적이 없네. 서진아. 말하지 마. 나도 알아.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보통이 아니라는 걸. 하지만 그걸 인정하는 순간 제 발밑의 땅이 무너질 것만 같았어요. 저는 입을 다물었죠. 며칠 뒤 부모님이 외출하신 틈을 잡았습니다. 저는 몰래 친정집을 찾았어요. 혹시라도 우리 집 앨범에 없는 사진이 친정에는 있을 수도 있다는 마지막 기대였죠. 안방 장롱을 열고 옛 앨범을 전부 꺼냈습니다. 먼지가 쌓인 표지를 넘기며 한 장씩 확인했어요. 유치원 소풍, 5살 생일, 4살 겨울. 거기서 끊겼죠. 그 이전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백일도 돌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 사진은 마치 서너 살에 갑자기 이 세상에 나타난 아이처럼 시작되고 있었어요. 앨범을 내려놓은 손이 걷잡을 수 없이 떨렸죠. 그 뒤로 며칠을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설거지를 하다가도 머릿속에서는 같은 질문이 돌고 또 돌았어요. 나는 대체 누구의 아이인가? 답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답이 두려운 것이었죠. 결국 저는 남편 앞에 마주 앉아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나 유전자 검사 할 거야. 엄마 아빠 몰래. 뭐? 유전자 검사까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사진, AI 결과, 초기 사진 부재. 이 세 가지가 전부 설명이 안 돼. 하나만 이상했으면 넘어갈 수도 있어. 근데 셋 다야. 거기다 부모님이 갑자기 서울 아파트까지 주겠다고 한 거, 그것까지 합하면 넷이야. 그래도 부모님이 아시면 상처 받으실 수 있잖아. 평생 너를 키워주신 분인데. 나도 알아. 그래서 몰래 하는 거야. 부모님한테 들키지 않게. 몰래? 검체는 어떻게 구해? 이미 가져왔어. 남편이 멈칫했습니다. 저번에 친정 갔을 때 부모님 칫솔 하나 가져왔어. 서진아. 나도 이러고 싶지 않아. 근데 이대로 모른 척 살 수가 없어. 매일 밤 눈만 감으면 그 사진이 떠올라. 더 이상 못 버텨. 남편은 한참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말리지 않았죠. 제 눈에 어떤 것이 담겨 있는지 읽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제 구강세포 검체와 부모님 칫솔을 함께 유전자 검사기관에 접수했어요. 결과까지 2주. 14일이 그렇게 길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죠.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천장을 보고 누워있으면 어린 시절의 장면들이 슬라이드처럼 지나갔어요. 아버지가 제 손을 잡고 걸었던 산책길, 어머니가 도시락을 싸주시던 새벽. 아직 결과도 안 나왔잖아. 너무 미리 걱정하지 마. 걱정이 아니야.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것 같아서 무서운 거야. 14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우편함에 서류 봉투가 꽂혀 있었어요. 저는 그걸 꺼내 들고 현관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죠. 봉투 하나가 이렇게 무거울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나란히 소파에 앉았어요. 같이 보자. 저는 봉투를 뜯었죠. 접힌 결과지를 펼치는 손이 떨렸습니다. 친자 관계 불성립. 그 글자가 눈에 박혔어요. 막상 글자로 확인하니 숨이 멎었죠. 저는 결과지를 든 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서진아. 서진아. 남편이 제 어깨를 잡았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조차 돌릴 수가 없었죠. 글자가 흐려질 때까지 결과지만 바라보았습니다. 35회를 듣고 서 있던 바닥이 종이장처럼 얇아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결과지를 받고도 저희 부부는 며칠을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에게 이걸 들이밀어야 하는 건지 판단이 서지 않았어요. 검사 결과는 사실이지만 그 사실이 부모님에게 어떤 상처가 될지 가늠할 수 없었죠. 부모님한테 어떻게 말해? 몰래 칫솔 가져다 검사했다고? 그것부터가 상처잖아. 나도 그게 걸려. 근데 이대로 모른 척 할 수도 없잖아. 나한테 검사 결과가 있는데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밥 먹고 웃고 할 수가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끙끙 앓고 있을 때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장모님 댁에 가기 전에 하나만 먼저 확인하자. 집을 판 사람 쪽. 그 노부부가 사진에 대해 뭔가 알고 있을 수도 있잖아.
남편이 그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 노부부는 현재 요양원에 입소해 있었죠. 집을 팔고 부부가 요양원에 같이 들어간 거였습니다. 저희는 다음 날 바로 요양원을 찾아갔어요. 면회실에 나온 노부부는 상당히 고령이었죠. 팔순을 훌쩍 넘긴 것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제 나이를 생각하면 이분들이 친부모일 수는 없었어요. 저는 사진을 꺼내 노부부 앞에 놓았죠. 혹시 이 사진 속 사람들을 아세요? 할머니가 안경을 쓰고 한참 들여다보셨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누구야? 혹시 자녀분들이 아니신가요? 우리 자식들? 아니야, 전혀. 할아버지는 황당한 표정으로 핸드폰을 꺼내 자녀들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사진 속 남녀와는 전혀 다른 얼굴이었죠.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사진이 어르신들이 파신 그 집 광에서 나왔어요. 철제 상자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그 집에서? 광에서? 우리가 거기서 30년을 넘게 살았는데 그런 건 본 적도 없어. 광은 농기구 넣어놓는 데였지 상자 같은 건 없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실마리는 더 풀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미궁이 한 겹 더 깊어진 것 같았죠. 요양원을 나서며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체 누가 그 사진을 거기다 넣은 거야? 모르겠어. 진짜 하나도 모르겠어. 차에 올라탄 뒤 저는 안전벨트를 매고 한참을 앞만 보았어요. 갈 곳은 이제 한 군데밖에 남지 않았죠. 이제 부모님한테 갈 수밖에 없어. 검사 결과를 보여드리고 진실을 들어야 해. 남편은 시동을 걸며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친정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찻잔 4개가 놓여 있었어요. 아무도 차에 손을 대지 않았죠. 저는 입을 열기 전에 부모님의 얼굴을 한번 천천히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의 깊은 눈가주름, 어머니의 흰 머리카락. 이 사람들이 제 부모님이라는 사실은 종이 한 장으로 바뀌는 게 아니었어요. 엄마, 아빠, 나 유전자 검사했어. 어머니의 손이 무릎 위에서 움찔했습니다. 아버지는 미동도 없었어요. 하지만 두 분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가는 게 보였죠. 저는 결과지를 꺼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여기 적혀 있어. 친자관계 불성립이라고. 이젠 사실을 말해줘. 긴 침묵이 거실을 눌렀어요. 시계 초침 소리가 이렇게 크게 들린 적이 없었죠. 어머니가 먼저 무너졌습니다. 고개를 숙이더니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울기 시작하셨어요. 서진아,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너는 입양된 아이야. 그 한마디가 거실 공기를 통째로 바꿔놓았죠.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전혀 다른 무게였습니다. 그래도 너는 엄마 아빠가 낳은 것이나 다름없는 애야. 하루도 남의 아이라고 생각한 적 없어. 단 하루도. 어머니가 제 손을 꽉 잡으셨어요. 그 손이 떨리고 있었죠. 저는 충격을 받았지만 부모님을 원망할 수는 없었습니다. 수십 년을 저를 키우신 분들이었어요. 제가 아픈 날 밤새 이마를 짚어주신 손이 남의 손일 리가 없었죠. 나도 같은 마음이야. 엄마 아빠가 내 부모인 건 달라지지 않아. 검사 결과가 뭐라고 하든. 어머니가 더 크게 우셨습니다. 아버지도 고개를 돌렸어요.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죠. 근데 엄마,
그럼 그 사진은 뭐야? 내 어린 시절 사진이 왜 그 집에 있었던 거야? 그건 엄마도 정말 몰라. 거짓말이 아니야. 우리도 그 사진을 처음 봤다. 그 집과 우리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그럼 누가 거기다 넣어놓은 건데? 아버지가 저를 똑바로 바라보셨습니다. 서진아, 제발 부탁이다. 더 이상 파헤치지 마라. 네가 입양된 건 사실이지만 그것 때문에 지금 가진 걸 잃을 필요는 없다. 묻어두고 지금처럼 살자. 아빠가 부탁한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평생 강한 모습만 보여주시던 분이 처음으로 무너지는 것을 보았죠. 알겠어. 알겠어, 아빠. 저는 그렇게 대답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죠. 알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이미 다른 질문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입양이 사실이라면 누가 무슨 목적으로 그 집에 제 사진을 남겼는지, 그리고 뒷면에 적힌 숫자 4는 대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 알겠다는 말과 있겠다는 말은 같지 않았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부모님의 고백 이후에도 일상은 겉으로는 돌아왔지만 제 안에서는 아무것도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날은 남편이 텃밭에 나가 있던 오후였죠. 대문 밖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나가보니 처음 보는 남자가 서 있었어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차림의 남자였죠. 실례합니다. 혹시 윤서진 씨 맞으시죠?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저는 이 집에 사진을 남긴 사람입니다.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사진을 남긴 사람. 몇 달을 찾아 헤맨 그 답이 스스로 대문 앞까지 걸어올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한 발 뒤로 물러서며 남자를 경계했죠. 여보, 이리 와봐. 남편이 텃밭에서 뛰어왔습니다. 저는 남편의 팔을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 사람이 그 사진을 넣어놓은 사람이래. 누구세요? 남의 집에 왜 그런 짓을 한 거예요? 화내시는 거 이해합니다. 하지만 설명을 들으시면 납득하실 겁니다. 만나셔야 할 분이 있어요. 같이 가주실 수 있습니까? 만날 사람이요? 초면에 사진 얘기를 하면서 어딜 따라오라는 거예요? 의심하시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분이 직접 설명하시는 게 맞습니다. 차로 1시간 반 거리예요. 공개된 주택가이고 두 분이 함께 오시면 됩니다. 저와 남편은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위험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사진의 출처를 알고 있다면 그냥 놓칠 수는 없었죠. 내가 운전해서 따라갈 테니 앞장서서 가세요. 저희는 남자의 차를 따라 2시간가량을 달렸습니다. 한적한 주택가에 차가 멈추었어요. 작지만 잘 정돈된 깔끔한 집이었죠. 남자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뒤따라 안으로 들어섰어요. 거실에 한 여자가 앉아 있었죠. 저보다 서너 살은 더 많아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여자가 고개를 돌려 저를 보았어요. 그 순간 여자의 눈이 크게 떠졌죠. 의자를 밀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남자에게 돌아서며 소리를 질렀어요. 미쳤어? 왜 데리고 온 거야? 내가 하지 말라고 했잖아. 당신이 매일 밤 사진 보면서 울잖아. 그러면서 왜 숨기려고 해? 우리 잘못도 아닌데 왜 당신이 숨어 사는 건데?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내가. 그렇게 보고 싶어 하면서 왜 또 헤어지려고 해? 왜 또 혼자서 버티려고만 해? 여자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더니 눈물이 쏟아졌죠. 저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기요, 이분 누구예요? 저를 왜... 남자가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죠. 이 사람은 당신 친언니입니다. 네? 언니요? 앉으시죠. 길어질 이야기예요. 저희 부부는 소파에 나란히 앉았어요. 맞은편에는 아직 눈물이 마르지 않은 여자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한서준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제 아내 최수련이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서진 씨 친언니입니다. 언니라고 하셨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정확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서진 씨가 알고 계신 건 양부모님 아래에서의 기억입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어 하나하나에 무게가 있었어요. 어린 시절 서진 씨와 수련이는 같은 곳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이었죠. 머릿속에서 오래된 장면 하나가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작은 손을 잡고 뛰어다녔던 감각, 얼굴 없이 남아있던 그 기억 속의 아이. 그 아이가 바로 지금 제 앞에 앉아 울고 있었어요. 수련이는 서진 씨보다 4살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기억이 서진 씨보다 훨씬 선명해요. 수련이는 동생을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 같은 곳이라는 게 어디예요? 남자가 잠시 말을 멈추었어요. 언니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죠. 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거기서 나간 뒤에 한 집으로 보내졌어. 입양을 간 거예요? 그럼 저희가 보육원에 있었어요? 아니, 그곳은 보육원 아니었어. 내가 간 그 집에는 유전병을 앓고 있는 딸이 하나 있었어. 유전병이요? 신장이 안 좋았대. 난 그 집에서 밥 먹고 학교 다니고 평범하게 자랐어. 부모라고 부르고 언니라고 불렀어. 그리고 20살이 되자마자 검사를 받았지. 적합 판정이 나왔고 난 당연히 내 신장 하나를 언니라고 부른 그 사람한테 떼어줬어. 신장을 이식해 준 거예요? 그래. 그게 끝이었어. 이식 수술이 끝나고 회복되자마자 그 집에서 나가라고 했어. 짐 싸라고. 더 이상 네가 있을 이유가 없다고. 난 그렇게 쓸모가 끝난 거지. 남편이 옆에서 주먹을 꽉 쥐는 게 느껴졌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아이, 사람을 키워놓고 신장을 빼앗아가고 내쫓아요? 말이 안 되지. 근데 그게 내 인생이었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입술이 바짝 말라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수련이가 거리에서 떠돌다가 저를 만났습니다. 사실 제가 경찰입니다. 수련이 과거를 알게 된 뒤에 함께 어린 시절 기록을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네가 걱정됐어. 나처럼 어딘가로 보내졌을 텐데 혹시 나보다 더 끔찍한 데로 간 건 아닌지 그 생각에 잠을 잘 수가 없었어. 추적이 쉽지 않았습니다. 수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서진 씨를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을 우리 집에 넣어둔 거예요? 네. 서진 씨가 그 집으로 이사한 걸 알게 됐고 사진을 남겨두면 언젠간 발견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끔찍한 곳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살았던 곳이 대체 뭐였냐고요? 보육원이 아닌 거죠?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언니가 저를 똑바로 바라보았죠. 그 눈에는 오래 묵은 고통이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던 곳은 아이를 목적에 맞게 파는 곳이었어. 사진 뒷면에 적힌 숫자 4. 그게 네 번호이자 이름이었어. 거기서는 아이들을 이름이 아니라 번호로 불렀거든.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잠깐. 그 얘기가 사실이라고 해도 우리 부모님은 절대 그런 분들이 아니었어요. 저를 사간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언니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 나도 그거 알아. 널 찾고 나서 바로 연락하지 않고 포기한 이유가 그거였어. 서진 씨를 찾아낸 뒤에 수련이는 먼저 서진 씨 부모님을 조사했습니다. 접촉하기 전에 어떤 사람들에게 보내줬는지 확인해야 했으니까요. 우리 부모님을 조사했다고요? 네. 그 과정에서 저희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언니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내가 그곳에서 나간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경찰이 그곳을 수사했다고 하더라. 경찰이요? 그래. 형사들이 들이닥쳤고 그곳에 남아있던 아이들이 구조됐어. 그때 내가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넌 그때 구조된 아이들 중 하나야.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저는 다시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너를 직접 구해준 사람이 언니가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죠. 네 아버지야. 지금 네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 뭐라고요? 네 아버지는 그곳을 수사해서 급습한 팀에 있었고 직접 안으로 들어가서 아이들을 구해냈어. 그중에 네가 있었던 거야. 저는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과묵하고 강하고 쓸데없는 데 신경 쓰지 말라던 그 목소리. 더 이상 파헤치지 말라고 부탁하시던 그 떨리는 눈빛. 그 모든 것이 다른 의미로 다시 읽혔죠. 아버지는 다 알고 계셨습니다. 제가 어디서 왔는지, 그곳이 어떤 곳이었는지. 그래서 절대 파헤치지 말라고 하신 것이었어요. 제가 그 진실과 마주하는 것이 두려우셨던 거였죠. 아빠가 날 구한 거였어? 그래, 널 구한 사람이 널 키운 사람이야.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어요. 나는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연락하는 걸 포기했어. 내가 나타나면 네 삶이 무너질 것 같았거든. 너는 좋은 부모 밑에서 잘 자랐고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으니까. 거기에 내가 끼어들면 전부 깨질 것 같았어. 미안해. 그래서 멀리서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 그게 내가 너한테 할 수 있는 전부라고 생각했어. 수련이가 매일 밤 서진 씨 사진을 보면서 울었습니다. 포기했다고 말하면서 하루도 포기하지 못했어요. 저는 그걸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진 씨를 데려온 겁니다. 준서야. 당신이 원망해도 상관없어. 이게 맞는 거야. 저는 얼굴을 감싼 손을 내렸습니다. 앞이 흐릿했어요. 하지만 언니의 얼굴만은 또렷하게 보였죠. 나를 찾아놓고도 연락하지 못한 사람. 내가 행복하길 바라서 스스로 물러난 사람. 매일 밤 사진을 보며 울면서도 끝내 나타나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언니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언니를 안았어요. 언니의 어깨가 크게 흔들렸죠. 저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두 사람의 울음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어요.
어린 시절 잡았던 그 작은 손의 주인을 수십 년 만에 다시 안고 있었죠. 한참을 울고 나서야 저는 언니의 어깨를 잡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언니의 얼굴이 눈물로 젖어 있었어요. 제 얼굴도 마찬가지였죠. 언니, 나랑 같이 가자. 엄마 아빠한테. 아니야, 괜찮아, 나는. 괜찮지 않잖아. 나 때문에 그분들이 상처받으면 안 돼. 난 정말 괜찮아. 언니. 저는 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 식구가 2대의 차에 나누어 타고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남편이 조용히 물었어요. 괜찮아? 모르겠어. 근데 이게 맞는 것 같아. 친정 앞에 도착했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시던 부모님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언니를 보았어요. 그리고 아버지도. 두 분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죠. 어머니의 입이 작게 벌어졌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리모컨을 쥔 손이 그대로 멈추었어요. 엄마, 아빠, 나 다 알게 됐어. 저는 담담하게 말했죠. 입양이 아니라 아빠가 나 구해준 사람이라는 거 전부 다. 아버지의 눈이 크게 떨렸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이 사람은 내 언니야. 그곳에서 나보다 먼저 나간 언니. 날 찾으려고 수년을 헤맨 사람이야. 원망하는 거 아니야. 난 엄마 아빠한테 감사해. 평생 감사해. 나를 구해주고 키워주고 한 번도 부족한 적 없이 사랑해 주셨잖아. 어머니가 입을 틀어막으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버지는 아무 말도 못하셨죠. 2다리에 힘이 빠진 듯 그 자리에 천천히 주저앉으셨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해. 그때 더 일찍 알아냈으면 이 아이도 구할 수 있었는데 내가 늦었다. 이 아이를 못 구했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평생 강한 모습만 보여주시던 분이 바닥에 앉아 흐느끼셨죠. 언니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 내가 조금만 더 빨랐으면. 아버님이 안 계셨으면 제 동생도 없었어요. 서진이를 이렇게 바르고 따뜻한 사람으로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언니가 바닥에 이마를 대고 큰 절을 올렸어요. 아버지가 언니의 어깨를 잡고 일으키며 오열하셨죠. 어머니도 언니에게 다가가 2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고생 많았다. 아가야, 고생 많았어. 좁은 거실에 6사람의 울음소리가 뒤섞였어요. 남편도 언니 남편도 아무 말 없이 눈시울을 붉히고 서 있었죠. 그날 이후 저희 부부와 언니 부부는 자주 왕래했습니다. 명절이면 친정에 모여 함께 밥을 먹었어요. 언니는 처음에 어색해했지만 어머니가 절대 놓아주지 않으셨죠. 올 때마다 반찬을 한가득 싸주시고 갈 때마다 다음 약속을 잡으셨습니다. 아버지는 언니를 볼 때마다 눈시울이 붉어지셨어요. 하지만 점점 아주 천천히 그 눈에 안도가 스며드는 것이 보였죠. 오래 짊어지셨던 짐을 조금씩 내려놓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시골집을 정리하지 않기로 했어요. 남편도 동의했죠. 그 집은 녹슨 상자가 있던 곳이었습니다. 언니와 제가 처음으로 연결된 장소기도 했어요. 오래 잠들어 있던 사진 한 장이 수십 년의 침묵을 깨트렸죠. 그리고 오래 흩어져 있던 가족을 하나로 불러 모았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